이어서 세 번째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 특징, 종류와 특징, 장단점들을 함께 보았고요. 1교시에, 2교시에 이제 민간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부분들,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유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간 재원 조달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게 되는데요. 이 단점이 그럼 뭐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재원 조달 방식은 이제 기관이 제가 이제 경험상 기관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 그다음에 책임성이나 책무성,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얼마나 보여주고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느냐가 가장 큰 어떤 그 재원 조달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충남도의 사회복지평가위원으로서 기관평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의 민간 재원조달 방식은 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그 기금들을 주게 되면 왜냐하면 행정적인 어떤 서류들이 또 법적인 제한들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원짜리 하나 사용을 할 때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위험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관심들 또는 우리 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좀 통해서 그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기관의 역량들을 또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복지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재원 조달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은 어떤 당연한 그 기관 내부의 어떤 절차들, 이사회를 거친다거나 운영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의결을 하고 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 방식을 진행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보조금이나 지방의 어떤 그 재정 지원들보다는 편리하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좀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러한 어떤 민간에서의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한 가장 판단의 방식,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회비를 납부한다거나 뭐 모금을 통해서 그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기관이 첫째 책무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선한 영향력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역사회 공헌을 좀 해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회계의 투명성들을 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간 재원 조달 방식에서의 첫 번째 장점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관이 내가 납부한 또는 내가 납입한 회비라든가 기부금이나 후원금들이 본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맞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보다 못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진다라 그러면 기꺼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정이 좀 투입된다거나 사용된다라 그러면 또는 그 납부한 금액들이 어디로 사용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비용들을 그 기부금이나 회비나 후원금들을 내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기관의 책임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외부의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기관의 어떤 장단점이나 기관의 어떤 재정 운영성이나 어떤 이런 기관의 책무성들을 좀 투명하게 공지하고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반드시 좀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전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재원 조달 방식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민간 재원 조달 방식은 공공 재원 조달 방식에 비해서
경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후원금의 내역들이나 또는 그 규모가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 때문에 그 반대로 또 경기적인 호황기에는 또 가난하고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그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또 양도 많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동시에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조달도 상대적으로 좀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거꾸로 보게 되면, 좀 정리해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이 변화무쌍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좀 일정한 선을 그으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투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민간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좀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장기적이고 또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민간 사회복지 개입이 단기적인 개입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약점들을 드러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민간 재원 조달의 한계에서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사랑의 온도탑 쌓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뭐 경기 호황기에 뭐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서 뭐 빨리 다르기도 하겠지만,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그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열매 쌓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기업에서 뭐 덩어리 돈 이렇게 큰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소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일정 금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그 사랑의 온도탑 쌓기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보시면 이제 거액 기부자보다는 중산층들의 소액 기부들이 많이 쌓여서 오히려 거액 기부자의 어떤 기부 금액을 넘어가는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공공선의 목적, 아니면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어떤 목적에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민간 재원 조달의 어떤 그 틈새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민간 재원 조달의 한계는 민간 재원 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책임성 문제가 종종 이제 쟁점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 재원 조달 과정에 있어서나 또 사용 과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과 감독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의 주는 재정 기부금이나 재정 지원금들은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10원 하나 쓸 때도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서나 소명서 또는 그 평가를 행정감사나 평가 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점 요인이나 지적사항들이 되어서 추후에 어떤 지원을 받는 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민간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민간 사회 조직들이 대개 지역사회 또는 지방사회에 지방 단위에 설립되어 있고 공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책임성 판단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좀 기관 자체적으로 민간 재원 조달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투명하고 또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좀 공개적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들이 그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기관 내부 인원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좀 갖추어서 이러한 결과들을 좀 외부에 전달해주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묘가 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 재원 조달을 사용해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복지급여를 무임승차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엄격한 어떤 규제 장치들이 현재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그 사회복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민간 재원 조달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급여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기준들이 좀 공공적인 부분보다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용에 있어서도 좀 책임성들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격한 어떤 규제 장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들을 활용해 있어서 기준들을 좀 갖춰 나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 배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 재원 배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실제 재원 조달과 배분에 있어서 물론 재원을 잘 만들어내고 또 많이 확보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재원들을 어떻게 좀 배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아니면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자원들을 좀 모아내는 자원을 조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어떻게 한목적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분배해서 금액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많이, 또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좀 이제 안정되고 있는 부분에 좀 금액을 줄여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뜻과 같이 어떻게 배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각 부문별로 얼마만큼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재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국가의 조세를 통해 만들어진 또는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부분들로 만들어진 어떤 재원들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맞도록 또 지방정부도 다양한 특색들이 있는데요. 그 지방정부의 사업에 맞도록 재원들을 얼마만큼 나누어 줄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각 사회복지 정책의 각 부문별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성가족부, 복지부, 또 의료 관련한 복지부 산하이긴 합니다만 또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서 또 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재난을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각 분야별로 얼마만큼 배분을 해 놓을 거냐 하는 것들이 바로 공공재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85페이지 하부에 좀 보시면 그림 6-1에 정부 지원금의 이론적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금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하긴 했습니다만 첫째 정부 지원금이 일반 지원금, 또 포괄 지원금, 뭐 특정 지원금, 뭐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로 목적에 맞도록 배분하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내에서의 각 복지 행정 부서별로의 어떤 얼마만큼 재정 지원을 할 거냐, 재정을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공재원에서 배분은 그런데요. 민간에서의 재원 배분은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또 왜 그렇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기관이냐 아동복지기관이냐 뭐 다양한 생애주기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기관들이 민간 재원들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늘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거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형태를 좀 먼저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예, 프로그램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예, 일종의 범주적인, 전체적인 어떤 보조금이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쟁점과 인구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방 보조금의 95%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재정적인 조건에 대한 형태, 또 수급자 조건에 대한 형태, 또 절차적인 어떤 요건들에 대한 형태들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요건은 연방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수급자 조건들을 따져서, 예, 재정적인 배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들을 조건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뭐 재원 배분을 받기 위해서 회계, 계획, 인사,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예,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정부나, 예, 지방정부가, 예, 지역 주민의 선호나 욕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제는, 예, 지방정부로 이제 많이 이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체계를 좀 보셔도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제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들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로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들을 해나가고 있죠. 특히나 그 중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평가 요인들이거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제도화가 되면서 실제로 세금 수입이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이나 지방세를 뺀 부분들, 지방세는 당연히 지방에서 그 수익이 모아지면 다 지방으로 오지만 국세의 일부분은 저희가 국가의 부담들이기 때문에 국세 그 수익 납부율에 따라서 지방으로 떨어지는 배분하는 금액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를 들어 외부에 타지방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미리, 예, 주유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예, 나갔다가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작은 일예입니다만 지방에 대해 세금이 여기서 납부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의 일부분이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방자치제가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요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배분들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사례들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 재원 배분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면요. 정부의 지원금 제도와 사회복지 재원 배분에서 좀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재원 배분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전하는 어떤 재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혹은 지방에서의 재정조정 재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상의 재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지닌 채로 이제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국가가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관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배분하는 원칙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간의 재원 배분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다음에 또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나눠지게 재원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지방교부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교부세, 뭐 특별교부세, 뭐 부동산교부세, 뭐 소방안전교부세, 뭐 이러한 다양한 지방교부세를 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특별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재원들을 재정을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그래서 또 특별광역시에서 그 안에 있는 자치구 또는 도에서 산하의 시군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또는 시군 교정보금, 보조금들을 국가에서 공공지원 제도로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교육자치단체로, 즉 우리나라의 해당 그 특별광역시나 아니면 도 단위별로 교육자치단체가 있고 그 교육자치단체의 장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위한 자치단체로도 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보조금들을 교육부에, 교육청에, 각 해당 지역 교육청에 내려주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각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재정들을 다 납부를 해주는, 즉 국가에서 조세나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금들을 다 재정을 다 모아서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지방교부세나 교부금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의 청별로 이런 교부금, 보조금들을 교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식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관련 재원 배분 제도를 좀 꼼꼼하게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역시도 지원금에 의해서 이전 재원이라든가 또는 지방 조정 재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배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국가가 그런 일들을 모두 하지 못하고 어쨌든 행정구분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제도로 1995년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어떤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또는 혹은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중앙정부의 경우에 총 지출이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375조 원이었다라 그러면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약 105조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8%가 국가 예산의 28%가 바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총 지출이 약 15년이니까 얼마죠? 8년. 17년, 약 한 근 20년 가까이 약 해마다 평균 증가율 5.2% 증가를 했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 국가의 총 예산이요. 그러나 복지에 대한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5.2%를 넘어서는 약 7.6%의 평균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정부는 그랬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약 173조 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약 44.1%.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25.4%에 불과하긴 하지만 국가의 어떤 그 복지 예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평균 증가율을 보게 될 때 지방정부 예산은 약 4.8%의 증가율을 보였다라 그러면 복지에 관한 예산은 약 그 2배수가 넘는 10.7%의 복지 예산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나 이전 그 비용들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그 사회복지 욕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로 비용들이 더 사회복지 배분이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 비용들이 재원들이 더 많이 소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법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좀 더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를 펴나가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도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이 수치를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2배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의 욕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그 배분 사업들, 관련 배분 제도에서의 여러분들 교재 19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표 6-13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게 되는 유형과 재원 구조를 좀 한번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쉽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지방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한 사업. 그동안은 국가에서 국가보조사업을 했던 것인데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들은 보통 보통교부세나 지방대응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현안 혹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목표로 시, 군, 구, 자치구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 시책에 위해서 국가 시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국가 정책 사업인 거죠. 그래서 해당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실제로는 국가에서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개 이제 국고와 함께 시도비, 해당 지역에서 국가 사업으로 지행받고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50%를 부담을 하고 뭐 충남 같은 경우는요, 충남이 약 35%,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15%를 부담을 해서 총 100%의 국고보조 사업을 하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국민부조제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국고보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50%, 지방 광역시도에서 35%, 해당 지자체에서 15%, 그래서 전체 예산의 100%를 만들어서 이런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 사업을 보게 되면 영유아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양육비 보조사업,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사업, 불황인시설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이러한 그 사업들은 약 2015년 기준으로 약 국고보조 사업이 한 87개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재원 구조를 보면 국고나 시, 도비의 보조금과 지방 대응비, 우리가 보통 매칭 사업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국고가 얼마큼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큼씩을 그거에 따르는 비율대로 예산을 모아서 이런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67개 사업인데요. 약 정신요양시설이나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 운영 및 사회보강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 자치사업으로는 뭐 보건단체나 양성평등 상업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충남에 같은 경우도 천안이나 아산은 재정 자립도가 뭐 4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어촌도시나 이런 곳에는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적인 압박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대안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민점인 또 다른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재원 조달과 배분, 제6장 재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3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